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5일장이라고 했는데요. 네, 모란시장은 모란장과 모란민속 5일장의 이름으로 좀 불려지고 있고요. 한국 전쟁 이후에는 여기가 황무지였던 곳인데 네네. 그 평양에서 남하신 그 김창숙이라는 분이 이쪽 모란시장을 개관하면서 그 장터가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네요. 그러면. 네. 이 모란이라는 이름도요, 그 김창숙이라는 분이 그 평양이라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아,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는 뜻에서. 그럼 이게 도심 속의 재래시장이다. 그래서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성공적인 5일장으로 지금 남아있는데요. 의원님 모란시장에 자주 가보시나요? 네, 자주 가죠. 아, 지역구니까 네. 또? 그러면 그렇게 다니시면서 본격적인 골목길 민생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요. 아무래도 어떤 걱정을 많이 하시고 무슨 얘기를 많이 들으시나요? 지역을 다니시면. 이 골목 경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고요. 네. 네. 또 코로나 이후에 그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좀 골목 경제가 곳곳에 있는 음식점들이 비어 있는 곳이 좀 많아서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상가가 그러면 비어 있는.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어떤 얘기를 의원님한테 보통 지역구 과거 주민들이. 성남시 중원구를 보면요. 네. 그 성남시의 중심 지역이었거든요. 이 중원구에는 성남 1공단이라는 지금의 하이테크 밸리가 있는데 네. 과거에는 이쪽 그 성남 1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이 뭐 월급날이거나 보너스날일 경우에는 아. 중원구가 굉장히 골목 경제가 잘 네. 작동이 잘 되어 있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좀 인구가 좀 빠지고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유동인구가 줄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도 좀 왔고 또 모란역 주변은 괜찮지만 네. 뭐 기존의 뭐 상대원이라든지 하대원 쪽의 골목 상권들은 좀 매우 좀 심각한 수준에 좀 와 있습니다. 활기찼던 골목 상권이 네. 아무래도 어려워지는 흐름에서 또 코로나도 있었던 네. 거잖아요. 그 나오시는 의원님들이 대부분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많이 회복된 것 같지 않다, 골목 상권이,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 어떤가요? 네,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문제는 그 일자리 문제라든지 네. 유동인구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생산 포인트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중원구 같은 경우는 그 성남 하이테크 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네. 지하철역이 연결이 되면 네.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고 뭐 청년들의 일자리도 많아져서 다시 지역 경제, 골목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하. 아무래도 그러면 의원님이 보실 때는 일단 청년들의 일자리가 지역에 있어야 된다. 뭐 네. 하나 그런 중심이 있어야 상권이 살아난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 요즘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또 있을 텐데 도의회 차원에서 도의원으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민생 정책이 있다면요. 물론 이제 시장 중심, 전통 시장 중심의 다양한 마케팅 정책 상품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들이 진행될 때는 또 시장 경제가 좀 괜찮아요. 하지만 또 이 부분이 또 그 기간이 아니게 되면은 네. 다시 또 한산한 시장 분위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럼 그게 효과가 있긴 있군요. 예, 효과는 그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뭐 다양한 시장 마케팅 정책 네.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서 좀 지역 경제, 뭐 전통 시장 경제에 다시 활력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책 마련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의원님은 지역에서 그 로컬 매장을 사용하는 어떤 지역 화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효과가 있다, 네, 지역에서 네, 네, 보면. 그리고 또 뭐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경기도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그런 정책은 없을까요? 뭔가 우선 성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판교 테크노밸리에 뭐 다양한 IT 회사들이 있고 또 청년 창업들이 그곳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 중원구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여기서 또 지하철역이 또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느낄 때도 판교하고 중원구는 아주
먼 떨어져 있는 동네처럼 느껴져요. 거리상으로는 10km도 채 안 돼요. 아. 그래서 이제 8호선 연장 사업이라고 있는 게 네. 그게 이제 모란하고 판교역을 잇는 한정거장 사업이거든요. 네.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의 뭐 주거 기능이라든지 그렇네요. 또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그 교통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중원구가 좀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기능적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렇네요. 상권도 그렇고 네. 주거지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의 주변의 아파트가 30평 기준이 한 20억 너무 정도 비싸죠. 하거든. 근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용인이나 수지로 내려가시는데 그렇죠. 너무 멀잖아요, 그 부분도요. 근데 맞아요. 뭐 중원구 같은 경우는 바로 한정거장 차이이기 때문에 또 그런 주거적 기능을 좀 대안으로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그게 연장이 돼서 지하철 하나로 딱 연결이 되면은 판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저렴한 주거 환경을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고 네. 중원구 분들은 그것으로 또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런 윈윈이 되겠네요. 네. 또 경기도에서 뭐 자바바 사이트나 평생 일자리 앱이나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이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책 분야인데요. 기존의 자바바 사이트는 뭐 잡코리아처럼 게시판 형태의 이제 취업 매칭 사이트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일자리 재단과 좀 많이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경기도민들에게 자동적으로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그런 앱으로 기획을 하자라는 네.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최근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 초기 단계에 진행하고 있고요. 자바바가요. 이 사이트가 완성이 되면 경기도민이 한 번만 가입을 하게 된다면 그 지역과 뭐 본인이 원하는 취업 분야를 설정해 놓으면 네. 공공 일자리가 발생을 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알림이 가서 취업을 매칭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앱입니다. 이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몰라서 못 찾는 것도 있고 네.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게 네. 없잖아요. 네. 경험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이 다 한시적인 실직 상태가 너무 많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구나. 네. 이게 평생 일자리 앱도 그럼 이 자바바 사이트를 만든 앱인가요? 이건 어떤 건가요? 평생 일자리 앱을 그 자바바 사이트의 앱 버전으로 만들어서 이제 출시 예정입니다. 모바일로 네. 평생 일자리 앱. 네. 이거는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예. 기획하셨던 예, 앱. 예. 아무래도 이게 지금 평생 일자리 앱 이 사이트 자바바 사이트를 연결한 앱을 만들면서 그 뭔가 중점을 두셨던 것 혹은 뭔가 일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어려웠던 점이나 얘기를 좀 해주실 게 있을까요? 우선 자바바 앱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일자리 분야를 매칭시켜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일자리 분야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사람인이라든지 뭐 잡코리아 쪽에 계신 분들하고 많은 미팅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취업과 관련된 뭐 20대, 30대를 위한 취업에 대한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그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공공 일자리 영역도 좀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공공 일자리 영역을 가장 좀 많이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 확보하는데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다라는 걸 좀 확인을 했고요. 시스템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앱이 출시가 되면 도민들이 가입을 하고 주로 이제 그 공공 일자리 영역에서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자동으로 매칭을 해주고 취업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 기반의 앱이 되겠죠. 그러면 공공 일자리가 청년들을 향한 일자리만 많거나 좀 노년층들을 위한 일자리도 있지만 상관없이 굉장히 다양한 경기도에서 나오는 영역에서 다양한 모든 공공 일자리는 다 알림이 갑니다. 저도 등록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수원시 영통구에 사시면은 네. 영통구 주변에 일자리가 매칭이 되는 것이고, 아하. 뭐 성남시 수정구에 사시면은 뭐 수정구, 중원구는 주변에서요. 중원구 이렇게 위치 기반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매주 금요일 11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은 시장 경제를 살리려면 골목 상권을 살리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소소한 민생 정책들 챙겨봤는데 오늘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공공 일자리를
개인의 특징과 연결해서 알려주는 AI 기반의 일자리 앱, 그걸 만든 의원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네요. 그 성남 중원구가 지역구라고 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주 중요한 지역구 현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중원구는 지금 정책적 소외 지역이에요. 과거 분당이 개발되기 전에는 네. 성남이 이제 수정구와 중원구 두 구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정책적으로 많은 혜택이 좀 있었는데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좀 밀렸다고 봐야겠죠. 아, 네. 따라서 지금의 중원구는 저도 뭐 중원구에서 초등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네. 직장을 찾아서 중원구를 성남을 떠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는 부모님이 계신 부모님들의 고향이 되어버린 그런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좀 명절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네, 중원구.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교통 정책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중원구의 미래 신사 연장선이 확정이 되면은 네. 중원구 뭐 상대원에서 뭐 강남 삼성역까지 불과 한 10여 분밖에 안 걸리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오, 그러면 젊은 층들의 주거 지역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판교 테크노밸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판교 테크노밸리와 중원구에 있는 성남 하이테크밸리가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교 테크노밸리는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한데 네. 그 부족한 공간의 일부가 불과 5km, 7k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중원구의 성남 하이테크밸리에서 뭐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스타트업 캠퍼스들이 만들어지면은 네. 서로 연결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으로 좀 되겠죠. 그러네요. 중원구를 어떻게 다시 활성화할 것인가 할 때 교통망으로 가까이에 있는 산업단지나 도심과 연결을 해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또 교육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아무래도 판교 테크노밸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IT 집적 단지인데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도 IT나 뭐 미래 과학 쪽으로 인재들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중원구에서 저희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그 판교의 IT 회사들이 중원구 학생들이 좀 견학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네. 뭐 다양한 미래 사회에 대한 뭐 강연이나 네. 이런 강사들을 초빙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새로운 생각들을 좀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생각들을 만나서 본인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 정책 쪽으로 좀 애쓰고 있습니다. 네. 판교, 강남 하면은 왠지 중원구하고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지리적으로 가깝고 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중원구에 있는 어린이들도 하나의 문화권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아주 의미 있는 지역 정책이네요.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5부로 갈까? 네. 멘트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성남시의 전석훈 의원님과 그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5부에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민생의회 시간. 오늘은 전석훈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석훈 의원님 전직이 언론계에 계셨다고요. 방송기자, 뉴스 앵커, 방송보도국 부국장까지 역임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네. 그렇게 언론계에 계시다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을까요? 정치와 취재는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점에서요? 취재는 사회 문제에 대한 보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정치도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기자 시절에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 관련된 보도도 많이 했었는데 정책적으로 대안이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적 대안까지 만들 수 있는 게 정치의 영역이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쭉 취재 활동을 하시면서 그러면 사회 현안에 대해서 지식과 어떤 경험을 쌓다가 그걸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는 장으로 정치를 선택하신 거겠네요. 네. 그럼 경기도 의회에 입성하실 때 요거는 내가 정책적으로 꼭 풀어봐야겠다 했던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특정 분야에 상관없이 네. 시대의 문제를 좀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걸까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지난 1년간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 부분도 역시 데이터와 관련된 정책인데요. 네. 인파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금 경기도 상황실에 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인파 관리 시스템이란 뭐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네. 당시 CCTV로만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것만 파악을 할 수 있었지 네. 정확히 몇 명이 거기에 갑자기 몰려 있는지는 알 수는 없었잖아요. 네, 네. 근데 하지만 모바일 기반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특정 지역에 몇만 명이 몰리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보면서요. 예측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 인파관리 시스템은 경기도에 한 144군데의 중점 지역을 설정을 하고요. 네. 5분마다 체킹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예. 그래서 이제 뭐 1,000명이 몰리면 안전한 지역에 뭐 네. 2,000명이 모이고 3,000명이 모였다. 그러면 자동으로 해당 지역의 재난 담당자한테 위험하니 출동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되는 아. 여기까지가 가는 시스템이 인파관리 시스템입니다. 아, 정말 지금 경기도에서 그게 설치가 돼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오, 놀라운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를 겪고 나서 경기도에서 정책적 대안으로 마련했던 걸까요? 네, 또 의회에서 좀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데이터 관리과와 함께 좀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런 게 또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하신 게 있다고 관련돼서 빅데이터 관련돼서요. 네, 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에 좀 관심이 많고요. 네.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발의했고 제정이 됐습니다. 인공지능 기본 기본 조례.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그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어떤 일을 규제해야 될 것이냐, 네네. 이런 것들 방향과 원칙, 기본 원칙에 대해 담겨 있는 조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행정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기본 조례안에 담겨 있는 기본 원칙은 네. 인공지능은 반드시 인간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또 해외에 인공지능이 국내에 들어왔는데 네.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금지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공지능 심의위원회를 구축을 해서 규제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기능도 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은 저 진짜인 줄 알고 눌러봤는데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네. 딥페이크 이거. 네. 이거는 어떻게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정말 누가 갑자기 죽은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뉴스 검색해보면 가짜 뉴스고 그렇더라고요. 네, 딥페이크나 같은 가짜 인공지능, 가짜 뉴스를 만드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유럽연합이라든지 뭐 미국에서도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아직 한국에서는 심각한 사례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네. 발견될 경우에는 인공지능 심의위원회나 인공지능 조례안에 의해서 좀 강력하게 좀 규제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그런 걸 예상하고 조례를 만드신 네. 거죠. 이제 미리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기본 조례. 그 여기서 행정도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아까 그 사람들 많이 몰리는 데를 미리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공지능과 행정도 융합이 되면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진행이 되는 거겠죠. 네. 이게 방송도 교육도 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여러 분야 중에 행정과 융합이 되면은 행정의 고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상황실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인파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상황실을 경기도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냥 일자리 게시판이 아니라 인공지능 활용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그 사람의 관심사와 네. 관련 있는 좀 더 하나의 정책이 브랜드처럼 느껴지게 개발을 하는 거죠.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섬세하고 그 대상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거네요. 네, 인공지능 행정에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네. 정밀 행정이에요. 정밀 행정. 네. 더 자세하게 그 자세하려면은 양질의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정책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정책적 기준을 인공지능이 대안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의원님이 생각할 때 저는 말씀드리면서 좋다면서도 약간 불안한 게 그 개인정보가 그러면 이게 완전히 그 행정기관에 다 노출이 됐을 때 이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정밀한 행정이 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그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은 노인 말버 서비스 앱도 있어요. 네. 그리고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정책도 있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계시는데 그 집에 수도 데이터나 전기 데이터가 갑자기 끊어져 버렸다. 그럼 알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복지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죠. 이게 기본 원리인데 네. 이거는 이제 참여자 신청자들이 우선 본인이 신청을 한 다음에 네. 그 정책 사업을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먼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인파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모바일 통신사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때 개인정보는 다 없는 상황에서 단지 숫자만. 숫자 데이터만 받기 때문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쨌든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는 거는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 앱에 어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든지 네. 인간의 행복에 해를 끼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개인정보도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뭐 윤리적인 기본조례 거죠. 가장 기본 원칙. 예,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경기도의 여러 가지 정책이 인공지능과 융합이 돼서 어떻게 펼쳐질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중원구의 시장 살리기도 뭐 인공지능이 결합돼서 앞으로 더 세밀한 행정이나 복지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분야도 다양하게 인공지능 정책은 네. 기존에 있는 정책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되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정책 담당자가 그 분야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뭔가 사람들이 겁먹는 것처럼 기계가 막 우리의 삶을 좌우하면서 모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로 도와준다고 이해를 하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의원님, 그 경기도 의회가 이제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데요. 딱 절반. 남은 후반기에 의정활동 목표나 각오가 있다면 어떤 건지,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경기도 의원 활동을 하면서 2년이 남았는데요.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브랜드 정책을 더 만들어내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 인공지능원의 구축도 좀 제안을 오픈 발언을 통해서 했는데요. 예,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한 곳이 네. 경기도 인공지능원으로 생성이 돼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정적인 융합을 통해서 행정의 고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의 그 산하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농어촌 진흥을 하거나 네. 뭐 교육에 대해서 있거나 이런 여러 산하기관이 있는 것처럼 일자리 센터나 네. 인공지능원이 필요하다. 이거 참 신선한 얘기네요. 그래서 좀 경기도가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정이 더 먼저 앞선 기술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IT 강국이라고 불리워져 있고 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네네. 이런 IT 기술을 활용한 행정 분야는 미흡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뭐 중국이나 뭐 싱가포르처럼 그 도시 대내 프로젝트라든지 네. 또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뭐 스마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든지 네네. 이런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논의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후 위기를 앞두고 큰 재난이나 재해가 있거나 날씨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거나 그럴 때도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실질적으로 홍수 시스템을 보면은 작년에 홍수가 심각하게 난 지역을 데이터로 뽑아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올해에도 좀 그 지역은 위험하다고 판단이 뜻이니까.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 비가 내리는 양과 해당 지역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위험도를 분석해서 좀 사전에 좀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 예. 아하, 중요한 일이네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아무래도 경기도 인공지능원 같은 기관이 있게 되면은 더 네. 자세히 활발하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어떤가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아주 흥미로운데요. 내일부터 또 금쪽 같은 주말인데. 의원님께서 청취자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나들이 장소나 행사가 있을까요? 글쎄 저는 지역구가 모란이다 보니까 모란시장. 오늘 또 모란시장이 많이 얘기가 나왔고 네. 모란시장에 뭐 아이들과 함께 그 점심 식사하러 한번 오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당을 추천하십니까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어떤 모란에 음식을. 오시면요 굉장한 다양한 식품군들이 좀 있고요. 또 볼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자녀들의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또 요즘 모란에 있는 특정 맛집들은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가 되면서 줄 서는 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네. 과거에는 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많은, 왔지만 네. 지금은 20, 30대 청년들을 쉽게 볼 수 있는 모란시장으로 좀 둔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변화가 어쨌든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5일장이라고 하는데 또 그 배경이 되어주는 것 같네요. 네. 젊은이들이 구경 삼아 갈 수 있는 5일장. 네. 오늘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인공지능과 모란장 두 개가, 모란시장 두 개가 딱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혹시 또 뭐 인터뷰 중에 다 못한 얘기도 좋고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시대 정신과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기후가 민생 경제이고 미래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희 오늘의 기후에서는 전석훈 의원을 명예 기후 특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하시면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언제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